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 세상의 절반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절반을 붙들고 살았던 건 오롯이 아들 인철이 때문이었죠. 여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제게 남겨진 유일한 숙제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밤낮으로 일했어요. 제 무릎은 늘 시큰거렸고 손마디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쭈글쭈글하게 말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인철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대기업 명찰을 목에 걸고 처음 집에 오던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고생이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기둥뿌리가 뽑히는 심정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꺼내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맞벌이를 하니 생활도 금방 안정될 거라 믿었죠. 그저 둘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이나 생일에 들러 내미는 용돈 봉투는 손도 대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통장을 만들어 돌려주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 된 이 낡은 집 한 채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에 쌈짓돈을 합쳐 만든 예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남은 생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죠.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옅은 쓸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제 고생의 무게이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막아줄 방패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인철이와 미영이가 들이닥치듯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미영이는 콧소리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 위에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인철이는 제 뒤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둘의 행색은 누가 봐도 값비싼 옷들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손목에 걸린 시계와 그녀가 든 가방은 제가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일 겁니다.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물건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케이크를 다 사왔니? 무슨 날도 아닌데. 에이, 어머니. 꼭 무슨 날이어야 케이크 사와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인철이가 능글맞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과 목적성이 느껴졌어요.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들의 작은 변화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내오며 그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케이크를 한 조각 먹고 나자 미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이제 인철 씨 회사 월급만 보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좀 해볼까 해요. 사업이라니요.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고 며느리 또한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이란 말인가요?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제 물음에 미영이는 신이 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은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듯한 엉성한 자료들이 전부였어요.
어디서 유행한다는 최신 트렌드 기사 몇 개와 경쟁 업체들의 메뉴판 사진 같은 것들이었죠. 요즘 그냥 치킨 파는 곳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는 좀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제 맥주랑 같이 파는 고급 치킨집을 하려고요. 가게 위치도 좀 괜찮은 상권으로 알아봤고요. 인철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냥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니까? 미영이가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잖아.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SNS 마케팅도 하면 금방 입소문 날 거래. 저는 그들이 내민 종이 쪼가리들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허황된 꿈과 욕심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온 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너희 장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하니? 매일 닭 손질하고 기름 튀기고 술 취한 손님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괜찮은 상권은 월세가 얼마인 줄은 알고? 제 현실적인 질문에 미영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다 사람 쓰면 되죠. 저희는 경영이랑 마케팅에 집중할 거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사장이 직접 닭을 튀겨요.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시스템. 참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이라도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길 바랐지만 인철이는 이미 아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초기 자본만 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결국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과일을 마저 깎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는 아니기를, 제 마지막 기대를 끊어내지 않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제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초기 자본이 딱 3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3억. 제가 가진 전 재산.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 그들은 어떻게 제 예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인철이가 언젠가 흘리듯 말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심코 이야기했던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 마지막 생명줄을 자신들의 사업 미천으로 아무렇지 않게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는 그 돈으로 시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공해서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미영이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진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공허하고 무책임한 약속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존중은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잠시 꺼내 쓰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는 길게 깎아냈던 사과 껍질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과 이제는 가족이 된 며느리의 얼굴. 그 얼굴들 위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성공해서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노후를 책임진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공허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저는 평생 제 노후를 남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서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으니까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에서 저를 지켜준 것은 오직 제 두 손과 이 악문 어금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큰 아들 내외가 제 노후를 책임지겠다니요. 그건 마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놓은 볼품없는 담보물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단호하게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 돈은 너희에게 줄 수 없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업 계획을 떠벌리며 들떠있던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인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준다고 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남은 목숨값이야. 너희 치킨집 개업 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며느리가 내밀었던 종이 쪼가리들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야. 그저 너희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낙서에 불과해. 장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그 괜찮은 상권, 권리금이며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는 알아봤니? 인테리어 비용은? 요즘 인건비는 얼마나 비싼지 알아? 하루에 닭을 몇 마리나 튀겨 팔아야 그 돈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몸으로 체득한 저의 질문들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들의 허황된 계획을 찔렀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것도 생각 안 해봤을까 봐요? 요즘은 다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돈만 내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내고 관리만 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게 가능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희는 지금 너희 능력 밖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에 내 전 재산을 던져 넣을 수 없다. 제 단호한 거절에 결국 아들 인철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는 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할 뿐 아무 생각이 없잖니. 생각이 왜 없어요? 나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아들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동안 그 흔한 아파트 한 채 제대로 못 해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는데 저는 늘 제 힘으로 아등바등 살았다고요. 이제 겨우 내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엄마는 그것마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청춘을 다 바쳐 일했는데 누구 때문에 달아빠진 무릎을 붙잡고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파트 한 채 못 해준 것이 죄라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제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와 나를 비교하며 나의 희생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저는 평생 이들의 감정적인 볼모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 나는 다른 부모들처럼 너에게 아파트 한 채 사주지 못했다. 그게 평생 너에게 한이 됐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너에게 모든 걸 해줬어. 그걸로도 부족했다니 더는 할 말이 없구나. 제 체념 섞인 목소리에
미영이가 차갑게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길어지네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인생을 끝장내버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돈 안 주실 거죠? 그래, 알겠어요. 그럼 됐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 인철 씨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라고? 저희가 뭘 하든, 어디서 살든, 성공하든 망하든 일절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 도움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그 돈 3억, 어머니 노후 자금이 아니라 저희와 인연을 끊는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빠지라니요. 내 전부였던 아들의 삶에서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이니 사라져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은 죄, 다른 부모처럼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잔인한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아들 김인철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엄마를 3억 원과 맞바꾸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무시하고 내 헌신을 모욕하고 내 존재 가치를 돈 몇 푼으로 흥정하려는 저 오만한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제 삶이 처절하게 부정당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제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두 사람은 잠시 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사왔던 케이크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늙고 돈 없는 엄마를 너희의 화려한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떼어냈다고 자축하겠지. 하지만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라고? 좋다. 너희야말로 이제 엄마 없는 고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늙고 힘없는 이 엄마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지옥을 선물하게 될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할 정도로 가뿐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기분이랄까요? 아들 인철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진 해방감이 오히려 저를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젯밤 아들 내외가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라. 그 말은 분명 제게 상처를 주기 위한 악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그래, 이제 나는 김인철의 엄마가 아니다. 오롯이 김영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를 지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의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밤새 계획했던 대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3억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죠. 그녀는 제 신분증과 통장을 번갈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즉시 여러 개로 쪼갰습니다. 일부는 절대 해지 불가능한 장기 신탁 상품에 묶어두었고 일부는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채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도록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으로 돌려놓았죠. 제 허락과 신분증 없이는 설령 아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서 온갖 쇼를 해도 단 한 푼도 빼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화벽을 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은행을 나설 때 저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제 목숨줄을 안전한 금고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운 기분이었죠. 제 두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터라 부동산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어이구, 영순 씨. 어쩐 일이야. 가게 정리하고는 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먼.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 집 팔려고요. 최대한 빨리요.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살던 집인데, 아들 내외 분가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사정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 사장님 능력껏 가장 좋은 값에 가장 빨리 팔아주세요. 수수료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들고 매매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을 마지막 남은 유산이기도 했죠.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제 반격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제게는 그저 김인철이라는 남자의 전화번호일 뿐이었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결국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 박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내놓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사업 자금해 주시려고요? 진작 이렇게 하실 것이지. 사람 속은 왜 그렇게 썩이셨어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요. 문자를 읽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걸까요?
제가 집을 파는 이유가 당연히 자신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저 오만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올 필요 없다.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제 문자를 받고서야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득달같이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죠.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열고 말씀하세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집은 왜 갑자기 파는 거야?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문제가 왜 없어? 그럼 우린. 아니, 엄마는 어디서 살려고. 아들은 순간 우린이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엄마는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녀석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났죠. 제 걱정이 아니라 집을 팔고 남은 돈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인철이를 밀치고 인터폰에 바싹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그 돈 혼자 다 쓰시려고요? 저희 사업 자금 보태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너희 돈이라도 떼어먹은 줄 알겠구나. 며칠 전 너희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니?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라고. 나도 이제 너희 없는 셈 치고 내 인생 살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 내 집 판 돈이 얼마가 나오든 그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너희와는 단 1원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어머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 또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고함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커튼을 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저 시끄러운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시세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막을 제 손으로 끝내고 새로운 막을 여는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몸 하나 뉘었던 이 낡은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제 과거와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재의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은 과거의 저와 완벽하게 작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손에 쥐자 저는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새로운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살 집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건물을 하나 찾아주세요. 건물? 건물은 워낙 덩치가 커서 자금이 꽤 필요할 텐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진 돈에 집 한 돈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너무 크고 번화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좀 낡고 허름해 보여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요.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데 사장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찾아주시겠죠.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저는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썰미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알아보는 감각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목이 좋은 곳은 권리금이 비싸지만 그만큼 돈값을 하고 죽은 상권은 아무리 월세가 싸도 돈만 날린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죠. 이제는 그 감각을 제 미래를 위해 써먹을 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집을 팔고 잠적이라도 한 줄 아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저주에 가까운 문자들을 퍼부어댔습니다. 엄마, 진짜 독하다. 그 돈 들고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어머니, 그 돈 피눈물로 갚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저주는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 더해졌죠.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착각을 깨주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간의 발품 끝에 저는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오래된 공장지대 구석에 위치한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흉물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보석 원석처럼 보였어요. 주변으로는 개성 있는 작은 공방들과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자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남기고 전부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을 독려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1층은 제가 직접 운영할 작은 북카페 겸 와인바로, 2층과 3층은 젊은 작가나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임대해줄 작업실로 꾸밀 계획이었죠. 회색 시멘트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제 꿈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과 활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착실하게 건설해 나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삶은 반대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오랜 친구를 통해서였죠. 영순아, 너희 인철이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아주 죽을 쓴다더라. 일에 집중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래. 상사한테 찍혀서 이번에 승진도 누락됐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며느리는 뭐 말도 마라. 대출 알아보러 다니다가 신용조회만 잔뜩 해서 등급만 다 깎아먹었다더라.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요즘은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 친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멋지게 독립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쳤죠. 지금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생각처럼 화려하거나 순탄하지 않을 뿐이죠.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계약 잔금을 치르러 갔을 때 사장님이 넌지시 물었죠. 영순 씨, 아드님 내외 말이야. 전셋집 비워줘야 하는데
아직 이사갈 집을 못 구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그렇군요. 자네가 집 판 돈으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사장님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는 죽은 엄마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앞에서 그 아이들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모두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 올 일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제 손에는 묵직한 돈 가방 대신 새로운 건물의 인테리어 시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저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본이 사라져 모든 것이 멈춰버렸겠지만 제 세계에서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식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번호도 그들과 연결된 모든 끈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잘라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서 원치 않는 소식도 기어코 바람결에 실려 귓가에 와닿기 마련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오랜 친구 경자 씨를 통해서였죠. 그녀는 저와 평생을 함께 늙어온 제 속을 유일하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이유를 묻지 않고 제 등을 두드려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한창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새로 들여놓을 책장 색깔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조금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너 괜찮으냐?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재미있어. 내 인생에 이렇게 활기찼던 때가 있었나 싶다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생기를 느꼈는지 경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철이 말이다. 너희 아들. 요즘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회사에서도 거의 유령 취급이라더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연달아 실수를 하는 바람에 팀장한테 단단히 찍혔대. 이번 인사 이동 때 지방으로 발령이 날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더구나. 저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페인트 색상 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남색, 편안한 아이보리색, 따뜻한 나무색. 제 눈앞에는 새로운 인생의 색깔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경자 씨가 전하는 소식은 잿빛의 과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며느리 미영이 말이다. 걔는 더 가관이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자기들이 원하던 가게는커녕 동네 구멍가게 하나 얻을 돈도 안 됐나 봐. 은행이란 은행은 다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별로라 번번이 거절당했지. 급기야는 친구들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구나. 하긴 누가 걔 성격을 받아주겠니. 지가 아쉬울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볼일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애인데 경자 씨의 목소리에는 고소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분수를 모르고
오직 남의 것을 탐하며 허황된 꿈을 좇은 대가였죠. 제가 그들의 계획에 동참했다면 지금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순아, 정말 괜찮겠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경자야.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아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야. 그러니 나한테 그런 소식 다시는 전해주지 마라. 나는 내 갈 길이 바쁜 사람이야.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경자 씨는 알았다. 미안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자천된다는 소식에, 며느리가 고립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내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착잡함,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건물을 담당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근처에 다른 매물을 보러 왔다가 제 공사 현장에 잠시 들러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며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주 멋지게 변하고 있구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도 건물 보는 눈은 김 사장님만 못한 것 같아. 이 흉물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별 말씀을요. 다 사장님이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신 덕분이죠. 그런데 말이야, 김 사장. 옛날 동네에서 아주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 그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드님 내외 결국 쫓겨났어.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더군. 요즘 전세가 씨가 마르기도 했고 그 집이 워낙 시세보다 싸게 나왔던 집이라. 그런데 그 돈을 구할 길이 없었던 게지. 집주인이 몇 번이나 사정을 봐줬는데도 돈을 못 구하니까 결국 내용 증명 보내고 법대로 처리한 모양이야. 며칠 전에 이삿짐 센터 차가 와서 짐을 빼가는데 아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더군. 가구는 다 흠집 나고 가전제품은 구형이고 며느리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울고불고 했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지. 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애가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말없이 공사가 한창인 제 가게 1층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유리창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책장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짙은 남색 페인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곳은 곧 책과 커피, 와인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저의 새로운 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답니까? 그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변두리 빌라촌으로 들어갔다는 것 같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아주 낡고 허름한 반지하 방이라더군. 인철이가 짐을 옮기면서 내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만 했다니 볼만했겠지. 사장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눅눅한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인 곳.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맞벌이 부부 행세를 하던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겠다고 제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저는 제가 꿈꾸던 천국의 문을 제 손으로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완벽하게 갈라졌고 다시는 교차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오듯 제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대대적인 공사를 마친 제 건물은 흉물스러웠던 과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 동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건물 1층에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영순 책방이라고 지었어요. 제 이름을 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제 모든 것을 담아낸 공간이라는 의미였죠. 영순 책방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였고, 저녁에는 제가 직접 고른 와인과 간단한 치즈 플래터를 즐길 수 있는 와인바가 되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문학 작품들과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작가들의 책으로 꼼꼼하게 채웠습니다. 가게 중앙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을 놓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했고, 창가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1인용 소파들을 배치했습니다. 개업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공사 현장 소장님, 그리고 유일한 제 편이었던 친구 경자 씨를 초대해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죠. 사장님, 아니 이제는 정말 김 사장님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죽어가던 건물이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장님의 안목과 배짱에 제가 한 수 배웁니다. 젊은 디자이너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다들 고생해준 덕분이지. 나는 그저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가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주변의 젊은 예술가들과 프리랜서들이 하나둘씩 제 가게를 아지트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3, 4, 5 모여 와인을 마시며 영감을 나누었죠.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커피와 와인을 파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였고, 때로는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든 독립 잡지인데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 저 이번에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여기 초대장이에요.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눈과 뜨거운 열정은 제게 잊고 있던 활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들 인철이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종류의 생명력이었죠. 저는 그들의 작품을 가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주었고, 그들의 전시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가게는 책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2층과 3층에 마련한 작업실도 금방 주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놓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입주를 원하는 젊은이들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고 그들의 꿈과 가능성을 보고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년, 수제 가죽 공방을 준비하는 아가씨,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막 창업한 젊은 부부. 그들은 제 건물의 세입자이자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찍히는 것은 물론 그들과 교류하며 얻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인철의 엄마 혹은 시장의 옷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순 책방의 대표 김영순이었고 이 건물의 주인이었으며 젊은 예술가들의 존경받는 멘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까 설레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가 지역 잡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낡은 공장지대에 피어난 문화 오아시스, 영순 책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제 사진과 함께 가게의 철학 그리고 저의 인생 이야기가 짧게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블로거들이 가게를 찾아와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고 SNS에는 해시태그 영순책방, 해시태그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주말에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저는 유명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공간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 성공은 온전히 제 힘으로 이뤄낸 것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소식은 또다시 경자 씨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 대신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순아, 너 완전 스타가 됐더라. 내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 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대단한 친구를 뒀냐고 난리야, 난리. 무슨 스타는 그냥 작게 장사하는 거지. 얘는 겸손 떨기는. 그런데 더 대박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너희 며느리 미영이 말이야. 걔가 너희 가게 기사를 봤나 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걔 친구 중에 하나가 내 친구랑 아는 사이인데 다리를 건너서 들은 얘기야. 미영이가 처음에는 내 기사를 보고 믿지를 못했다더라. 동명이인일 거라고. 그런데 내 사진까지 떡하니 박혀 있으니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졌대. 그리고는 막 길길이 날뛰면서 악을 썼다는구나. 저게 다 내 돈인데 저 여자가 내 돈 훔쳐서 저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이야. 자기 남편 그러니까 인철이 멱살을 잡고 당신 엄마한테 당장 가서 다 뺏어와. 저건 우리 돈이라고 하면서 며칠 밤낮으로 닥달을 하고 있대. 인철이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서 폐인처럼 지낸다는데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조만간 너를 찾아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해. 경자 씨는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곧 검은 먹구름이 몰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게 다 내 돈인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돈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천천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잘 숙성된 와인처럼
제 분노도 시간과 함께 깊고 진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어디 한번 찾아와 보라고 하세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지옥의 문을 제가 직접 활짝 열어 보여줄 테니까요.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비교적 한산했고 저는 창가 소파에 앉아 새로 들어온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은은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그 평화는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불청객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 인철이와 도끼가 가득 오른 눈으로 가게 안을 훑어보는 며느리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철이는 구겨진 점퍼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한때 그녀의 자존심이었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 가방은 달코해져서 오히려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의 세련되고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손님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손님으로 말이죠. 무슨 일로 오셨죠?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한 톤이었죠. 제 목소리에 인철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가게 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아주 팔자 좋게 놀고 계셨네요.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게의 평온을 갈라놓았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히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손님? 제가 지금 손님으로 보이세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며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라고 말했던 내 며느리 박미영 씨.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내 아들 김인철 씨. 맞죠? 제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오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뒤통수를 치실 줄은 몰랐다고요. 이 가게, 이 건물, 이거 다 저희 돈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줬어야 할 돈으로 어떻게 어머니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뻔뻔한 주장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박미영 씨. 이 모든 것은 내 돈으로 한 겁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내 돈. 당신들과는 단 1원도 상관없는 내 돈 말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라니요? 나는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았고 당신들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죠.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왜 없어요? 저희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인철 씨는 회사에서 잘리고 저는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우아하게 사장님 노릇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분노와 제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인철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엄마 없이는 저희 정말 못 살겠어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한때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한심한 남자가 되어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철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미영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살려달라? 내가 왜 당신들을 살려줘야 하죠? 당신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 노후자금 3억 원과 나를 맞바꾸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이제 와서 나에게 구원을 바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닌가요? 어머니,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내 소중한 공간과 내 소중한 손님들과 내 평화로운 오후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건이 그것뿐이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는 제 가게의 단골 손님이자 2층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는 젊은 작가 준수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준수 씨, 미안하지만 이분들 좀 밖으로 모셔다 주시겠어요? 저희 가게 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는 손님들 같아서요. 제 말에 미영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이 여편너가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녀는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게 닿기 전에 준수 씨와 가게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 몇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주시죠. 사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인철이는 그저 미영아, 그만해. 제발. 이라고 외치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게 손님들에게 떠밀려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밖에서도 한참 동안 유리창을 두드리며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발악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저는 그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게에 오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커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제 말에 손님들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준수 씨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새로운 인생, 제 소중한 공간,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좋은 사람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말이죠. 창밖에 스산한 바람이 마치 제 마음속의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제 가게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수선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가게 손님들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했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가게를 찾아주었죠. 특히 2층 작업실의 젊은 웹툰 작가 준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내려와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 또 찾아오지는 않죠?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 나올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준수 씨. 하지만 이제 다시 올 일 없을 거예요. 제 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갔을 테니까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행색과 도끼 어린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의 한 시절이 그렇게 추악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을 직접 목격한 데서 오는 깊은 피로감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책을 드리고 가게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계절에 맞는 새로운 와인 리스트를 만들면서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마련된 제 작은 살림집으로 올라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낯선 전화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가게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고 갈라지고 술에 취해 뭉개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순간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인철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 이후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물어봤어. 옛날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엄마 친구분께 겨우. 용건이 뭐니? 이 시간에 전화해서 할 말이 뭔데? 또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말에 인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포장마차의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그의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인철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정신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겠죠.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띄엄띄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쫓겨난 그날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인철이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난리를 쳤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인철이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잦은 결근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자금을 아주 소액이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생활비가 부족해서였겠죠. 미영이는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어. 엄마. 그리고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 내 탓이래. 자기는 내 무능함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나 같은 놈은 평생 반지하에서 썩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돈과 욕심으로 얽혀있던 허약한 동맹에 불과했으니까요. 돈이 사라지자 동맹은 깨지고 서로를 물어뜯는 적으로 변한 것뿐이었죠.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엄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제는 마누라까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한테 그 돈 달라고 지랄하던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통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가게에서 보여주었던 어설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후회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니? 제가 차갑게 묻자 인철이는 울음을 그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엄마.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할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바라겠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말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 그것은 제가 인철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과였습니다. 돈을 달라거나 도와달라는 전제가 붙지 않은 순수한 잘못의 인정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그가 말한 한 줄기 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줄기 양심이 그가 제게 남긴 깊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인철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전화기 너머에 그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받는 거다.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너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너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너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업고 갈 힘도 생각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온전히 너의 몫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힘으로 살아남아. 그것이 너가 나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정을 떼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저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통곡이 담긴 전화를 받은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영순 책방은 이제 그 동네의 명물을 넘어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어엿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소통하고 좋은 책과 와인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결말이 비극적인 어느 소설 속 등장인물들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등기우편이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로 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박미영이 김인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가 아들에게 주었어야 할 재산을 가로챘으니 자신의 위자료 일부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과 집요함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영순 선생님,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소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선생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원은 박미영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기각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문 사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박미영이라는 여자는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장 비싼 와인을 한 병 땄습니다. 축배를 들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이혼 소식이 정리될 무렵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로 보이는 빼곡하게 글씨가 들어찬 편지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이나 저주 혹은 뒤늦은 후회를 읽으며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제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선생님, 박미영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또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손주 되시는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존재,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을 어린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영 씨는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 아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인철 씨는 아시다시피 현재 직업도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라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박미영 씨 측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아이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손주, 제 하나뿐인 피부치, 그 아이를 제가 맡아야 한다니요. 그건 단순히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굴레를 제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내내 저는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평생 되새김질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제가 거절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친가와 외가 양쪽 모두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육시설?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부모에게도 외면당해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자라나야 할 어린 손주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저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밖에는. 저는 그 아이의 인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도리이자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제 평화로운 일상과 불쌍한 손주의 인생을 저울질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상처 없이 키워낼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보며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상처와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어낸 새로운 삶의 힘을 증명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아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법적인 각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인철에게는 제 말을 똑똑히 전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 매달 30만 원씩 정해진 날짜에 제게 보내라고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그때는 정말로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 돈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아버지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제 손주가 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편에 작은 어린이용 책장을 마련하고 2층 제 살림집에는 아이가 쓸 방을 꾸몄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제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절반쯤 변한다는 시간 동안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작은 꼬마 아이가 늘 함께합니다. 제 손주 민준이입니다. 처음 제게 왔을 때 민준이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늘 그늘진 표정을 짓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제 책방에서 함께 책을 읽고 저녁이면 아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구워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서툰 사랑이 아이의 마음에 닿았던 걸까요? 민준이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가게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영순 책방의 마스코트이자 저를 웃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 가게를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한 번도 아빠나 엄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궁금해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아픈 기억을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에게는 제가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철은 제가 제시했던 조건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제 통장에는 김인철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날짜를 어기거나 금액을 틀린 적이 없었죠. 저는 그 돈을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은 인철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그가 아직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존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소식은 아주 가끔 바람결처럼 들려왔습니다. 이혼 후 그는 정말로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하며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의 과오를 온몸으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미영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열어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맞는 가을 운동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도시락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운동회에 참석한 다른 부모들은 모두 젊은 엄마 아빠들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준이의 할머니였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달리기도 하고 박 터뜨리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철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민준이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한 가장의 슬픈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본 인철이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왜 왔니?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업복 소매 끝은 달아해져 있었고 그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민준이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운동회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저는 말없이 제가 싸온 도시락 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과 김밥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허겁지겁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김밥 위로 번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잠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아주 오래된 지인이야. 많이 배가 고팠나 보구나.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인철이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저와 민준이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운동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거야? 저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솔직하게 전부 다 이야기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의 아빠를 용서할지 말지는 우리 민준이가 직접 결정하는 거란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지독한 폭풍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고 새로운 일상은 과거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며 보낸 지난 몇 년은 제게 온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제 앞에 주어진 하루와 제 곁에서 자라나는 어린 손주의 성장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영순 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제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멘토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문도 아주 작은 틈새만 있다면 기어코 비집고 들어와 현재를 흔들기 마련입니다. 그 틈은 다름 아닌 제 사랑하는 손주 민준이를 통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이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늘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늘어놓던 아이가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책가방만 내려놓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 있었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제 물음에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요. 저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걔네 부모님은 이혼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렸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마음이 안 좋았구나. 그런데요, 철수가요, 저보고 그랬어요. 너도 아빠 엄마 없으니까 쟤랑 똑같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이혼한 게 아니라고. 그냥 멀리 일하러 가서 바쁜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 거짓말하면 나쁜 거죠? 저는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 뻗었던 손을 가만히 거두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줘야 할 일은 그 혼란을 잠재워줄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똑바로 봐. 이제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조금은 어렵고 어쩌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이제 11살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니까 할머니가 솔직하게 전부 다 이야기해 줄게.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단어를 고르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요. 저는 아이의 아빠 김인철이 원래는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아들이었다고, 그래서 할머니도 그 아들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아이의 엄마 박미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살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고요. 아이의 아빠는 엄마의 욕심을 이뤄주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민준아. 그런데 너의 아빠와 엄마는 너무 큰 실수를 했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어.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거고 각자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야. 그건 민준이가 미워서도 아니고 민준이가 잘못해서도 아니야. 오롯이 어른들의 문제였단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의 아빠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정말 나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너의 아빠는 지금도 아주 먼 곳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민준이를 위해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매달 30만 원씩 10년 가까이 쌓여온 그 통장을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야. 직접 와서 안아주고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우리 민준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통장을 본 민준이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의문과 불안이 해소되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미영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빛바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편지를 읽어봐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자신의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 저 역시 대답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여러 장이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필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예상대로 저에 대한 원망과 저주였습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 부분을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후반부로 갈수록 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집안, 늘 돈 때문에 싸우던 부모님,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느꼈던 열등감. 그녀는
평생 돈에 대한 결핍과 성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철이와 결혼한 것도 그의 대기업 명찰과 제가 가진 작은 재산이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해줄 동아줄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부러워했다고 썼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늘 당당하고 주눅 들지 않는 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업 계획도 사실은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저를 이기고 싶다는 유치한 경쟁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인철 씨도 민준이도 그리고 어머니도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것이 제 마지막 진심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주 조금은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뒤틀린 세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이번에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의 모든 것을 제로 돌려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에게 그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줄 또 하나의 조각을 얻었습니다. 세월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와 말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살뜰히 챙기는 속 깊은 아이로 성장해 주었죠.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서재에 꽂힌 어려운 철학책을 꺼내와 제게 질문을 던지거나 제 가게의 와인 리스트를 보며 나라별 품종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법 어른스러운 소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철이에게서는 여전히 매달 25일 정확한 금액의 양육비가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입금자명 뒤에 작은 물류회사의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두운 건설 현장을 떠나 마침내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양육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연락도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그가 아들에게 보내는 최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민준이에게 담담하게 전해주었고 민준이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변호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철이가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정식으로 요청해 온 것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순 선생님, 김인철 씨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도 하셨고요. 상대는 평범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김인철 씨께서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며 전 재산의 절반을 아들 김민준 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법적 유언장을 작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민준 군의 대학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신탁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중심에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인 민준 군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생일날에만이라도 잠시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동석하시는 조건이고 장소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정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그저 멀리서라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해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민준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담담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단다. 매년 생일날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야. 할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을 거야. 이건 온전히 우리 민준이가 결정해야 할 문제거든.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거절해도 괜찮아. 어떤 결정을 하든 할머니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6살 소년의 얼굴에 제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볼래요, 할머니?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매달 용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은 직접 하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주는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민준이의 생일날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영순 책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인철이와 그의 곁에 선 단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인 듯 했습니다. 인철이는 10여 년 전 운동회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철없고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한 명의 어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민준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민준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철이는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 고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철이는 민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장래 희망이 건축가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처럼 악을 쓰지도 않았고 과거의 인철이처럼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담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까 인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어깨를 한번 어색하게 감싸 안았다가 이내 손을 떼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인철아. 네, 어머니. 열심히 사는구나. 보기 좋다. 제 한마디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한 인간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과정을,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한 남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게는 아무런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지독한 폭풍은 역설적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제 삶의 완전한 주도권, 그리고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손주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인간의 성장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던 지혜까지도요. 저는 창가에 앉아 어느덧 저보다 훌쩍 커버린 민준이의 듬직한 어깨를 바라봅니다. 창밖으로는 늘 그렇듯 양양의 푸른 바다가 변함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해변의 모래를 다독이고 또 물러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저는 이제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자 등대이자 항구 그 자체이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낸 이 평화 속에서 저는 그저 고요히 오랫동안 행복할 생각입니다.